차가운 공기가 낡은 아파트의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값비싼 양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 그의 발치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경멸적으로 던져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의 옆에 서서 도끼 어린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서유진을 쏘아보고 있었.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고 색이 바른 실내복을 입고 있었. 내 말 안 들려 당장 그 서류에 도장 찍어. 3년이야 3년. 네가 내 아들 발목 잡고 늘어진 시간이 더 이상은 못 참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느리를 향한 경멸과 혐오가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 그녀에게 유진은 아들의 인생에 들러붙은 거머리 같은 존재일 뿐이었. 강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게 저 여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겠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비수보다 더 아프게 유진의 마음에 밝혔다. 그는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유진을 응시했. 서유진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강민혁 그리고 서유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 한 장이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감정의 파도도 일지 않았.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모두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 당장 찍으라고 하지 않았나. 설마 위자료라도 뜯어낼 생각이야. 꿈도 꾸지 마. 넌 이 집에 몸만 들어왔어. 나갈 때도 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게 될 테니.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다. 그녀는 유진이 돈을 요구하며 버틸까봐 전전긍긍했다. 아들의 앞길에 조금의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 강민혁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여자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 서유진 씨. 그는 일부러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그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야망과 이혼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 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눈물 한 방울 표정에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남편이었던 남자와 시어머니였던 여자를 차례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유진이 충격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했.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으로 다가가 도장을 꺼내 들었다. 망설임 없는 그녀의 행동에 강민혁과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 그들은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승리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이혼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 쾅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강민혁의 심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사로잡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 됐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잎처럼 건조했.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는 오히려 두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 그는 이 낯선 분위기를 애써 떨쳐내려 헛기침을 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시간 끌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줘서 고맙군. 강민혁은 일부러 더 거만한 태도를 취했. 그는 자신이 느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감추고 싶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만족스러운 듯 훑어보았.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절차만 남았다. 그는 곧 태아건설의 최연소 이사가 될 것이었고 유진이라는 족쇄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터였.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여사가 빈정거렸다. 꼴에 챙길 짐은 있나 보네. 어디 보자. 저 싸구려 옷가지들이라도 챙겨가야지. 길바닥에 나 앉아도 입을 옷은 있어야 할 테니. 그녀의 비웃음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 잠시 후 유진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가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계절이 지난 낡은 옷 몇 벌과 달아빠진 책 한 권이 전부였다. 이 집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 강민혁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명품 하나 번 듯한 액세서리 하나 없는 모습. 그는 속으로 안도했. 그녀가 자신의 돈을 탐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동시에 그런 그녀를 더욱 경멸하게 되었. 스스로를 가꿀 줄도 모르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할 줄도 모르는 여자. 그런 여자는 자신의 옆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었.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다. 그 인사는 진심이 아니었.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시간에 대한 형식적인 마침표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해탈한 사람처럼 보였. 그녀의 그런 태도가 강민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 잠깐. 강민혁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유진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지 갈 곳은 있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동정심 따위는 아니었. 그저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혹시 자신 몰래 다른 남자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어딘가 기댈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보인 첫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것까지 강민혁 씨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자존심을 긁고 지나갔다. 그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 늘 자신에게 순종적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안절부절 못하던 여자가 아니었. 그래,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하겠지. 어디 가서 내 이름 팔면서 구차하게 살지는 마라. 내 경력에 흠집나는 건 절대 못 참으니.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비열한 말을 내뱉었다. 그것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이 상처받은 표정을 짓기를 바랐. 하지만 유진은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 보였. 문이 열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지난 3년의 시간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듯했. 거실에는 강민혁과 박 여사 단둘만이 남았다. 박 여사는 속이 다 후련하다는 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밥버러지 같은 걸 며느리라고 3년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이제 너도 헐헐 날아다닐 일만 남았다. 아들아.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혁도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는 이혼 서류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 이것은 그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는 곧 부잣집 딸과 선을 보고 태아건설의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있었.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아파트 단지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곧 저 빛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기억 속에서 금방 잊힐 것이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며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 하지만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은 승리자의 것이었. 패배하고 쫓겨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렸. 그는 곧 있을 승진 축하 파티를 생각하며 억지로 기분을 전환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손이 방금 전 초라하게 집을 나선 바로 그 여자의 손이라는 것을.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을 나선 서유진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
회색빛 시멘트 벽과 녹슨 철문이 질비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이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 그녀는 그저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죄수처럼 묵묵히 걸을 뿐이었. 아파트 단지 입구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서자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그녀의 앞에 멈춰섰. 주변의 낡고 오래된 차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광채를 뿜어내는 최고급 차량이었.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유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 그는 지난 3년간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어떤 모욕과 멸시를 견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그는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고 유진은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다. 낡은 여행 가방은 최 실장이 받아들어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실었.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낡은 동네의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사라졌다. 차 안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은은한 조명이 유진을 감쌌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 부부정했던 그녀의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있던 두 손은 단단하게 깍지를 꼈다. 공허하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끝났어, 최 실장.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의 목소리, 거대 제국의 정점에 선 군주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는 순간이었. 최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살폈. 지난 3년간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늘 보좌해왔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 아우라 그룹에 숨겨진 회장 서유진의 모습만이 남아있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가 담겨 있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복수를 향해 있었. 차 내부에 설치된 최첨단 통신 장비가 켜지고 여러 개의 스크린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아우라 그룹의 핵심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아건설. 강민혁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 현황은 그녀의 질문은 짧고 명료했다. 최 실장은 즉시 보고를 시작했. 강민혁은 현재 태아건설에 사활이 걸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저희 아우라 캐피탈이 익명의 해외 투자 사명의로 프로젝트 총 자금의 40%를 투자했습니다. 저희 자금이 빠지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좋아. 지금 즉시 아우라 캐피탈이 투자한 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지시해.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활용하면 위약금 문제도 없을 거야. 그녀의 명령은 단호하고 무자비했.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이었.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에게 회장님의 명령은 곧 법이었. 그는 곧바로 보안 회선을 통해 아우라 캐피탈 대표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거대한 금융 제국의 톱니바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 그 작은 움직임이 강민혁이라는 한 남자의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였던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위선적인 삶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었.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자신의 배경이 아닌 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 그렇게 만난 남자가 강민혁이었다. 그는 야망이 넘쳤지만 처음에는 순수해 보였다. 그녀의 소박한 모습과 평범함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유진은 그 말을 믿었.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기꺼이 그의 평범한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그의 순수함은 위선이었. 그는 그녀의 배경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했. 강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 태블릿으로 전송해. 그의 학창시절 기록부터 사소한 비리, 주변 평판, 개인적인 채무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서 보고해. 그녀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철저하게 상대방이 숨쉴 틈조차 주지 않고 서서히 조여가야 하는 법이다. 최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라 애널리틱스 팀에서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잠시 후 유진의 태블릿에 강민혁의 인생 전체가 담긴 방대한 양의 파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가 살아온 궤적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작은 성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약한 자에게 군림하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그의 비열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이런 남자를 사랑하려 했다는 사실이 헛헛했다. 자신의 지난 3년이 어리석고 부질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 그 시간은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 따위 존재하지 않으며 힘없는 선의는 무력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압도적인 힘과 권력뿐이라는 것을. 차는 어느새 서울의 중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아우라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 이곳은 아우라 그룹의 VVIP들만이 거주하는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차가 멈추고 최 실장이 다시 문을 열었. 회장님, 펜트하우스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험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향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 조금 전 강민혁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불빛들이었.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최고급 명품 의상과 보석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그녀는 잠시 후 허름한 옷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왕으로 변신할 것이다. 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았. 그것은 거대한 정글이었고 그녀는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그녀의 독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3년간의 침묵을 깬 여왕의 복수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서유진이 집을 나간 다음 날 태아건설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였. 강민혁의 책상 위에는 그의 승진을 미리 축하하는 동료들이 보낸 화려한 꽃다발과 선물이 가득했. 그는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이혼 서류는 어젯밤 그의 서류 가방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 이제 그의 인생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은 완벽하게 제거되었. 강 팀장님, 어제 좋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얼굴이 아주 환하십니다. 부하 직원인 김대리가 아부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 그의 눈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태아건설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고 모두가 따르고 싶어하는 롤모델이었. 강민혁은 짐짓 겸손한 척손을 내저었다. 뭘 그냥 개인적인 일일세. 그보다 우리 신도시 프로젝트나 신경 쓰자고.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팀원들 모두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될 테니. 그의 말에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 그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주춧돌이었. 오후가 되자 회사의 상무가 직접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강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팀장, 정말 수고가 많아. 자네 덕분에 우리 태아건설이 재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되면 이사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야. 상무의 칭찬에 강민혁은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했. 그는 속으로 서유진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그 여자와 함께 살던 낡고 비좁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 능력 없는 아내는 남편의 성공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여자, 자신의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 저녁이 되자 강민혁은 팀원들을 이끌고 회사 근처의 최고급 룸살롱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가 한턱 쏘는 날이었다. 이용과 승진을 동시에 축하하는 자리였. 값비싼 양주가 테이블 위에 오르고 아첨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 팀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태아건설의 미래는 팀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강민혁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그의 구호에 맞춰 잔을 부딪혔.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자신의 발 아래에 세상이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인은 회사의 재무 담당 이사였. 강민혁은 기분 좋은 취기를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이사님이 좋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도 지금 축하 파티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 강 팀장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와. 큰일 났어.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민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 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 해외 투자사, 우리 프로젝트의 메인 투자사가 방금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어. 당장 효력이 발생한대.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투자금 회수라니. 프로젝트 자금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 말도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 그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다. 조금 전까지 천국에 있던 그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 그는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하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투자사 담당자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조여왔. 텅 빈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다. 투자사로부터 온 공식 통보 메일이 수신한 맨 위에 있었다. 내용은 간결하고 냉혹했.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귀사와의 투자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정계의 유력 인사, 금융권의 실세, 심지어 뒷세계의 인물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 하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미안하네, 강 팀장.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상황이 아주 안 좋더군. 몸조심하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 강민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온갖 아양을 떨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가 그를 외면했. 그는 거대한 음모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 하지만 그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 그의 머릿속에는 경쟁사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아건설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비열한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 밤이 깊어졌다. 사무실에는 그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화려했던 꽃다발은 이미 시들기 시작했고 축하 선물들은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 조감도를 노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성공기념비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가 집을 나가던 순간에 그 평온한 얼굴,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눈빛. 그는 불현듯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설마,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상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덮치기 시작하고 있었. 그는 아직 그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 투자 철회 통보의 후폭풍은 태아건설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거셌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초상집 분위기였.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강민혁은 모든 임원들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어야 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던 상무는 이제 그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강 팀장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라도 있었던 건가? 어떻게 투자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회장의 불호령이 회의실을 울렸. 모든 책임이 강민혁에게 쏠리는 분위기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투자사의 내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른 투자처를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고 강민혁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시들기 시작한 꽃다발이 처량해 보였다. 그는 이제 회사의 영웅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역적이었. 설상가상으로 오후가 되자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유력 언론사에서 태아건설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강민혁이 과거에 맡았던 다른 소규모 공사에서 값싼 저품질 자재를 사용해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었.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명확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투자 철회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비리 의혹까지 터진 것이다.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 강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과 태아건설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던 입사 동기를, 자신과 경쟁하던 라이벌 팀장, 심지어는 자신에게 아부하던 부하 직원들까지. 그는 편집증 환자처럼 동료들의 눈빛 하나, 작은 수군거림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 사무실은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동료들은 모두 그를 감시하는 간수처럼 보였. 결국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라이벌 팀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 내 짓이지. 네가 언론에 제보한 거지. 내가 이사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나. 그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말리고 나서야 소동은 겨우 진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그의 회사 내 입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아우라 팰리스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유진은 태블릿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강민혁이 발악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그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의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 화면에는 최 실장과 아우라 그룹의 인수합병 팀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강민혁은 내부의 적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태아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신용 등급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팀장이 냉철하게 보고했다. 모든 것이 유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라고 판단했. 지금부터 시중은행과 채권 시장에 흩어져 있는 태아건설의 부채를 최대한 많이 매입하도록 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그들은 곧 새로운 대출처를 찾게 될 거야. 그때 우리가 구원투수인 척 나타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그녀는 적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잔인한 방식을 선택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락한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최 실장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 그 속에서 탐욕과 부패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강민혁 개인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썩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었. 시장에 풀린 주식들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용히 매입해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녀의 선언에 팀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피냄새를 맡고 상처 입은 먹잇감에게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 태아건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 유진은 화상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레스룸에는 그녀를 위한 완벽한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었. 지난 3년간 입었던 낡은 옷들은 이미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의 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했던 서유진은 없었.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여왕만이 존재할 뿐이었. 같은 시각 강민혁은 회사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파트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을 벗어날 생각에 기뻤는데 지금은 이 텅 빈 공간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 그때 그의 눈에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물건이 들어왔다. 그것은 유진이 아끼던 낡은 목각 인형이었다. 그녀가 떠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 예전 같았으면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그것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집어들었다. 인형의 웃는 얼굴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 그는 인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 시간은 강민혁의 편이 아니었다.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 오히려 회사의 내부 감사는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왔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온갖 사소한 비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 한때 그를 따르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술에 취해 살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절망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어 탈출구를 모색했. 그는 자신의 인맥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 바로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선배성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 수십 통의 전화와 간절한 부탁 끝에 그는 마침내 선배와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다. 태아건설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성진그룹의 인수를 제안해 볼 생각이었.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 약속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소로 손꼽히는 그랜드 아우라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 강민혁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고통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 초조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선 그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당했.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 그는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는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넬버슬리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머릿속으로 선배에게 할 말을 수십 번이나 되뇌었. 어떻게 하면 회사의 위기를 축소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한 생각뿐이었. 그는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구차한 도박꾼이었. 바로 그때였다. 로비 반대편에 있던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 정장을 입은 비서와 임원들로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먼저 내리더니 엘리베이터 양옆으로 도열하여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 잠시 후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혁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 그 여성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실루엣과 어깨를 대담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보석들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눈부신 빛을 발했. 그녀의 주변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부유함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 강민혁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그의 눈이, 그의 이성이, 그의 모든 감각이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서유진이었다. 아니, 서유진일 리가 없었. 그가 알던 서유진은
날고색 바랜 옷만 입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살림만 하던 여자였.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여왕과도 같은 모습이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혹시 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 하지만 그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틀림없는 서유진이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봐왔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순종적이고 공허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냉철함과 자신감이 가득했. 마치 그의 시선을 느낀 듯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로비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 강민혁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반가움, 혹은 분노 같은 감정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 그저 길바닥에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 그것은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보았던 바로 그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눈빛.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무지나 순종이 아니었.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고 거대한 맹수의 기다림이었. 유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우아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 정문으로 향했.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호텔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 모습은 강민혁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강민혁은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지난 몇 주간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투자사의 갑작스러운 철회, 정교하게 계획된 듯한 비리, 폭로, 굳게 닫혀버린 인맥, 그리고 서유진의 그 차가운 눈빛.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니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 설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저 여자가 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생각을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 부정하면 할수록 그 끔찍한 의심은 점점 더 선명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 강민혁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를 부르는 목소리에 강민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성진그룹의 실장이 그의 앞에 서 있었. 그는 약속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아, 실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 그날의 미팅은 당연히 최악이었다. 그는 횡설수설했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계속해서 로비 입구 쪽을 향해 있었. 성진그룹의 실장은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금방 눈치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정중하게 미팅을 끝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 강민혁은 다시 로비 소파에 홀로 남겨졌다. 화려했던 호텔 로비는 이제 그를 조롱하는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 붉은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의 모습이, 그 경멸에 가득 찬 눈빛이 망령처럼 그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 그 사실이 그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나무가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 그랜드 아우라 호텔에서의 운명적인 재회 이후 강민혁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유진의 뒷조사를 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했다. 그럴수록 그의 공포와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에게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 사이 태아건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연일 회사를 압박해왔. 결국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렸고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할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가 나붙었다. 태아건설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는 사실을 직감했.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태아건설의 새로운 주인을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연석회의가 소집되었. 직무 정지 상태였던 강민혁도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그 자리에 불려나왔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 회장부터 말단 이사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안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할 새로운 주인이 누구일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 회의가 시작되자 낯선 얼굴의 변호사 한 무리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의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 바로 최 실장이 서 있었. 강민혁은 최 실장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랜드 아우라 호텔에서 서유진의 옆을 지키던 바로 그 남자였. 그의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 최 실장은 회의장 단상에 서서 건조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태아건설의 경영권 변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아우라그룹은 태아건설의 부채 대부분과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합법적으로 인수했으며 금일부로 태아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우라그룹.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계의 소문만 무성하던 베일에 쌓인 거대 자본, 그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민혁은 아우라라는 이름에서 호텔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며 그의 심장을 꿰뚫었. 최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럼 태아건설을 이끌어 가실 새로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강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제발 아니기를.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 하지만 그의 바람은 무참히 짓밟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의 전 아내 서유진이었다. 이번에는 붉은 드레스가 아니었.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남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었고 어떤 여왕보다도 고고했.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에 울려 퍼졌.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달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자신이 3년 동안 벌레 보듯 경멸하고 쓸모없는 짐짝이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회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 유진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에 가장 상석 회장의 자리로 걸어갔. 기존의 늙은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섰다. 유진은 그 자리에 앉아 회의실 전체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강민혁에게 머물렀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 그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시선이었. 그녀의 착석과 함께 태아건설의 시대는 끝나고 아우라그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최 실장은 스크린의 내부 감사 보고서를 띄웠. 그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치명적인 내용이었. 강민혁의 자재 빼돌리기 비리는 물론 다른 임원들의 배임 횡령 무능함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혁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민혁은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했. 귀하는 중대한 직무태만 횡령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죄를 물어 금일부로 파면 조치합니다. 그녀의 선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무능함과 부패로 인해 태아건설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죄목과 함께 해고를 통보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거짓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남몰의 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떠받들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가 굳게 믿었던 성공의 사다리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그 평온한 눈빛,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경멸 어린 시선.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었.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손에 쥔 절대자의 여유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해고된 임원들을 한 명씩 밖으로 끌어냈다.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남은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구조 조정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 그녀의 세계에서 강민혁이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후였. 거짓씨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한 남자의 비참한 잔해만이 남았. 태아건설의 회의실에서 쫓겨난 후 강민혁의 세계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파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조사 그리고 재산 압류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며칠 동안 텅 빈 아파트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이성을 끌어모아 자리에서 일어났. 엉망이 된 몰골로 며칠 동안 입은 구겨진 옷차림 그대로 그는 집을 나섰. 그의 발걸음은 단 한 곳 태아건설의 꼭대기층. 이제는 서유진의 집무실이 된 그곳을 향하고 있었. 보안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그는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올라 마침내 꼭대기층에 도착했. 숨을 헐떡이며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 최 실장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유진은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 나가 있어, 최 실장. 이 사람과 할 이야기가 남았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 이제 드넓은 회장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 파멸한 남자와 그를 파멸시킨 여자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나를 가지고 논 건가.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즐거웠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 있었다. 그는 그녀가 뒤돌아보며 당황하거나 혹은 통쾌해하는 표정을 짓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 그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대체 정체가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래, 내가 널 무시했어. 너한테 상처도 줬겠지. 하지만 그게 네가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릴 이유가 돼.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 마침내 유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 내 정체가 궁금해.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던 여자야. 네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던 여자고, 네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소개하기를 꺼렸던 바로 그 여자야. 넌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강민혁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 이게 게임이었냐고. 아니, 이건 시험이었어. 나는 아우라 그룹의 배경이 아니라 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야, 강민혁. 당신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증명할 시간을.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넌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지. 넌 단 한 번도 나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 내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넌 방관했지.
네가 승진에 방해된다며 나를 경멸할 때 나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네가 그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졌을 때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 강민혁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넌 사랑을 한 게 아니야. 넌 그저 내 자존심을 긁지 않는 순종적인 아내라는 장식품이 필요했을 뿐이지. 내가 내 성공 계획에 맞지 않자 넌 날 쓰레기처럼 버렸어. 강민혁의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비굴한 애원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은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 유진은 경멸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쳤다. 기회 3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기회가 있었어. 넌 그 모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찼지.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 그리고 이제 와서 뭘 후회한다는 거지. 네가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야. 내가 가졌던 부와 권력. 그걸 놓친 게 후회스러운 거겠지. 내 후회는 내 사랑만큼이나 이기적이고 천박해. 그 말이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확인받고 그녀를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던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버린 것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의 비참한 울음소리였다. 유진은 무너져 내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유진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들어와서이 침입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아우라 그룹 소유의 그 어떤 건물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만의 대가를 치른 한 남자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이미 새로운 미래를 보고 있었다. 과거는 이제 완벽하게 묻혔다. 강민혁의 삶에 대한 심판은 차갑고 신속했다. 서유진의 집무실에서 쫓겨난 그는 곧바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고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길지 않은 형량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 역시 아들의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한때 며느리를 벌레 보듯 하대하며 아들의 성공에 취해 있던 그녀는 이제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웃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지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혁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범죄자라는 꼬리표는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고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때 최연소 이사를 꿈꾸던 그는 이제 공사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좁고 냄새나는 고시원 구석에서 매일 밤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는 여전히 서유진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놓쳐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자 광기 어린 후회였다. 그는 가끔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보이는 아우라 팰리스를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 한편 강민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서유진은 태아건설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아우라건설로 바꾸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실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비리와 부실 공사로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진정한 건설사를 만들고 싶었. 그녀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건설은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 그녀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가 외면했던 서민들을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신이 아니었다.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리더였.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려한 상류층의 파티보다는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 그녀는 주말이면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최 실장과 함께 허름하지만 맛있는 동네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기도 했.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꿈꿨지만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였. 어느 날 저녁 최 실장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진은 잠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팠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진실의 무게와 배신의 아픔, 그리고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법을 말이야. 그녀에게 강민혁은 이제 더 이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어리석었던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그의 파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끝냈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 어둠이 걷히고 도시 전체가 새로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풍경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정글이 아니었.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상쾌함이 담겨 있었. 태양이 마침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유진은 그 빛을 마주하며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한 미소를 지었. 오만의 대가는 처절했고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 앞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이 펼쳐져 있었. 각자의 길 끝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